안녕하십니까. 정관영의 청고마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제가 티저 영상으로 알려드렸듯이 특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아까 8시에 정확하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제 휴대폰 모바일을 보니까 채팅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라이브가 또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는 게 계속 지금 라이브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라이브 방송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오늘 또 라이브가 연결이 안 되는 또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는 송출이 된다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기기를 2개를 가지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확인을 다시 했는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이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녹화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 라이브 방송이 혹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는데 제대로 라이브를 송출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대신 녹화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어제죠.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결과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이 당선이 됐죠. 많은 분들이 그 당선을 두고 뭐 정권 교체냐 아니면 과거로의 회귀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재명 당선이 그 단순한 뭐 민주당의 승리나 또는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우월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대선 결과의 본질과 의미를 정치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물론 이제 주역 철학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은 하늘이 내린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천명국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또 그 천명국가를 이루기 위한 그 냉철한 통찰이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선 결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6월 2일이죠. 제가 영상을 올렸죠. 주역의 지혜로 보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학이제께 오요가 변한 그 지화 명의계 말씀드렸죠. 그 지화 명의계가 그 보여주는 점사는 정치적인 암흑시대라고 했습니다. 명의계가 땅 밑에 불이 있는 괴상이잖아요. 그 땅 밑에 불이 있다는 건 이제 어두움이고,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소인이 권력을 잡는, 괴다. 그래서 소인이 권력을 잡으면 폭정을 하게 되고, 이로써 이제 정치적인 암흑시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재명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명의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괴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될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짐작하셨을 겁니다. 제가 뭐 이재명이 당선된다고 얘기를 안 한 것도 뭐 이재명 당선되는 게 즐거운 일도 아닌데 뭐 점사에서 꼭 이재명 당선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해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아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임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2022년 20대 대선 그리고 작년 2024년 22대 총선을 이제 거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우려됐던 상황들이 이제 사실 현실화됐습니다. 이제 불안정, 위기의 지속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치러진 21대 대선은 뭐 많은 언론들이 보니까 또 이제 이재명 칭송으로 막 돌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민주당의 전략적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여당, 국민의힘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보여준 어떤 정책 원선이나 또 그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는 어떤 개혁안 또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많이 약했거나 이제 실종이 됐고 또 민생 정책 여러 가지 민생 정책에서도 이제 혼선이 많이 반복이 됐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대통령의 국정을 도와줘야 되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능도 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의 폭거
의회 폭거가 또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방어적인 국정 운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피로도가 더 높아지게 됐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의회 폭거에 이제 갈수록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의 국정을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야당이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막아야 되는 국민의힘은 전혀 어떤 액션도 하지 않았죠. 결국 대선 패배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제공을 했고 이재명의 당선을 도운 것도 국민의힘이다.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야 될 국민의힘 내부는 오히려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었죠. 뭐 계파 간의 대립, 또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 특히 이제 그 권성동과 권영세를 중심으로 한 그 내각제 추진 세력들. 권성동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 소추 위원장도 맡았고, 또 이번에는 그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기간에는 내각제를 또 마쿠에서 또 추진하고 있었고, 또 김문수 후보가 합법적인 절차에 걸쳐서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로 바꾸려고 했던, 이렇게 이 해당 행위를 하고 민심과는 거러진 행동을 했던 인물이 이제 권성동, 권영세입니다. 뭐 이런 지도부가 국민의힘에 있었는데, 뭐 이재명이 당선이 안 된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던 거죠. 뭐 심지어는 뭐 대통령하고 거리감도 굉장히 멀어지면서 그런 거리감이 멀어진 것도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은 더 높아지게 됐죠. 결국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도가 됐고,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중도층의 이탈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가를 하는 것도 중도층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선 결과 평가는 중도층의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사실 정치권에서 반복되어 온 거는 정쟁이죠. 그리고 갈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실종되고, 또 이 파벌 싸움,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지쳤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정치 세력에도 희망을 갖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점점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뭐 그래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뭐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뭐 좋아진 건 없는 것 같고 더 악화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이번에도 바꿔야 된다. 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심정에서 이제 이재명을 택한 거지. 뭐 이재명의 도덕성이나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정책 비전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지게 된 선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선택의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할 수 없이 선택한 결과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시그널이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제 정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정치에 대한 체념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실망이 언제 또 다시 폭발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 관점을 제가 이제 천명국가라는, 대한민국은 천명국가라고 하는 우리 이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신념을 제가 계속 유지해오고 또 앞으로도 유지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기조에 따라서 이번 대선 결과를 좀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텐데, 이제 그 평가 기준, 본격적인 평가 전에 이제 몇 가지 분석 지점을 설정을 했는데, 이제 첫째는 여당에 대한 분석, 두 번째는 이재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 환경에 대한 분석,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분석 지점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1대 대선의 큰 맥락을 보면 여야의 정치적인 역동성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당 국민의힘의 자중질환과 분열이죠. 자중질환,
같은 패끼리 안에서 서로 이제 파당을 짓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자중질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재명 당선은 뭐 민주당이 바른 정치를 하고 뭐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서 당선됐다기보다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뭐 분열, 무능에 의해서 된 것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보수 진영 내부에 또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를 반성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기울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이제 현실화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문제인데, 지난달 5월 1일 날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상고심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그 원심을 깨고 그 사건을 다시 이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거죠. 이제 대선 한 달 앞두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서울 고법이 이제 5월 7일인가 8일경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그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를 했잖아요. 대선 이후로. 결국 또 이재명이 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제 또 다른 행태예요. 근데 이번 6월 18일에 있을 그 서울고법 판결이 뭐 또 이재명 눈치 보느라고 또 뭐 그냥 그 뭐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어야 이제 그 당선 무효화가 되거든요. 근데 100만 원 이하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제 다 소위 말해 쫄은 거죠, 이재명한테. 하도 악독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체제 위기와 이제 민주주의 질서 회존인데, 이거는 양호 여야 모두 책임이 있는 문제인데, 제가 늘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민주주의 질서를, 특히 민주당이 계속 훼손을 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현실이 된 거죠. 뭐 이제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뭐 윤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면서 이제 탄핵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헌정질서 자체가 혼란이 오고 또 분열이 오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하늘이 내린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천명 국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조기 대선이 작년부터 있었던 민주당이 저질러왔던 의회 폭거, 그리고 국정 방해, 이거에 대한 면죄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혼란과 정치 분열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이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 조기 대선이다. 이 조기 대선은 결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민주당의 어떤 그 의회 폭거나 그리고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나 모든 정치적인 어떤 이 문제들을 덮는 그 정치 이벤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정권 교체는 이재명 당선은 진정한 의미의 이 발전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한국의 정치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의 그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훨씬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지화명의계를 그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 지화명의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부터 그려나가면 명의계가 지금 이게 이제 명의계란 말이죠. 네, 여기 명의계죠. 여기 조금 명의계입니다. 이 명의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땅 속에 빛이 있는 그런 꾀죠. 그래서 이게 땅이고 이게 지금 빛인데, 이 땅 속에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정치적인 암흑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의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이 명의가 이게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상계하고 하계가 서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 곤계잖아요. 이게 곤계고 이게 리계인데 거꾸로 리계가 위로 오고 곤계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이 아래에 있고 땅이 이제 아래에 있고
불이 위에 있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궤가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화명이거든요. 이게 위에 이제 상계가 지가 되고 합계가 불이어서 이제 지화명인데, 이게 착종이 된다고 그러는데, 착종이 되면 상계가 불이잖아요. 그죠? 지. 이건 뭐냐면 화지 진계예요. 진계. 이게 진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진계가 돼야 된다는 건데, 명의계에서 진계로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으로 되는 거다. 근데 이 진계의 궤 사이에 단전에 보면 이 진계는 뭐와 같냐면, 나아갈 진자하고 같다는 말이 나와요. 이 진계의 궤사 단전에 보면, 나아갈 진자. 그러니까 이 진은, 화지진계의 진은 나아갈 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명의계는 어두움의 시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의계가 진계로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지금의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천명국가로 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된다. 이제 이때를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이제 평가를 한다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석 지점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분석 지점에 이제 첫 번째를 살펴보면, 이재명 당선의 배경이 이게 민주당의 승리인가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의 실패인가라고 보는데, 물론 당연히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성과가 아니라 여당의 실패에서 온 거기서 비롯된 결과죠. 정확하게 보면 국민의힘은 극심한 분열을 겪었고, 또 국정 운영 실패로 인해서 이미 민심을 상당수 잃었죠. 그리고 당내 계파 갈등이라든지 후보 리더십의 부재 문제, 또 혼선된 어떤 그 당내 메시지,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끌고 들어와야 되는 중도층이 상당 부분 이탈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작년 후반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일원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한 유권자들이 또 많아졌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보수 진영의 이제 리더십이 부재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도층 이탈이 이제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여론조사에 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교체됐는데, 이 정권 교체된 게 오히려 더 이 피로도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그러면 다시 이재명에게,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그 반사이익을 이재명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은 이재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버린 것이죠. 이건 희망에 투표한 게 아니라 실망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기 위해서 한 투표가 아니라 무능하고 한심한 국민의힘을 버리기 위해서 투표를 한 거라는 거죠. 물론 고정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찍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국민의힘을 찍지 않은 중도층들은 결국 국민의힘을 버리기 위해서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석의 기준은 이제 민주당의 문제죠. 민주당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민의의 대리자인가? 아니면 권력의 방패인가? 여기 이제 민주당의 집권 리스크 요인이 이제 계속 잔존해 있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권력 독주를 해왔습니다. 입법 독재로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작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했죠. 그래서 여의도의 권력 지역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모든 것을 지휘하게 됐고,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상 입법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민주당이 이들의 권력을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익, 그리고 당대표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당장 뭐 30건에 달하는 탄핵소추 의결 또는 탄핵소추 시도를 한번 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뭐 검사, 그리고 정부기관의 수장들, 이 대상과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굉장히 엄중한 절차입니다. 정치적인 불만이나 정치 보복으로 남발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탄핵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이 절차를 아주 일상화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죠. 뭐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뭐 지금은 대통령 됐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올해 2025년 예산안에서 정부 핵심 사업을 무리하게 삭감을 하고 또 사법부를 향한 이 압박성 발언들을 계속하고 그런 입법들을 또 만들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사법권의 독립마저 이제 그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해볼 거예요. 국민이 이들에게 준 권력은 이런 데 쓰라고 준 것인가요? 정치라는 것은 원래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도구여야 됩니다. 권력을 얻었으면 먼저 민생을 챙기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권력을 오히려 정치보복, 책임 회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부터의 보호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입법부의 권위는 더 흔들렸고요. 더 문제인 것은 이 민주주의의 균형과 견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그 결과가 바로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의 훼손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은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아니 볼 수 없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 기획이 2년 넘게 계속됐어요. 결국 그 결과로 어쨌든 대통령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도움으로 된 것이긴 하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묻겠습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입니까? 정치는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의롭고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은 국민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집권은 권력의 오남용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 권력까지 쥐었으니 민주당이 어떤 짓을 벌일지 이미 국민들은 다 알 거예요. 작년 2024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은 너무 많은 권력 남용을 해왔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오용은 다수당의 독주인 거죠. 그래서 이 다수당의 횡포는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형태인데요. 사실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바로 다수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힘으로 횡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민주당이 바로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약점을 너무 교묘하게 사용을 해서 이 다수의 힘으로 횡포를 저지르는 일만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리고 지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수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압박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번 대선 결과를 분석하는 포인트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이 당선됐는데 이재명 당선의 본질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진짜 정권 교체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변화인가? 아니면 위기의 연장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이재명의 당선을 그 단순한 정권 교체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이재명 당선은 물론 정권은 바뀌긴 했지만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
그 구조적인 위기의 연장의 신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재명 당선의 본질부터 한번 볼까요? 이재명은 본인이 끊임없는 정말 사법 리스크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민주당이라는 당을 끌어서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 되고요. 결국 이게 도덕성 논란을 이었단 말이에요. 뭐 백현동, 대장동, 뭐 쌍방울, 대연사비, 대납 등등 북한 송금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국민들은 이 사안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왜 당선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새로운 정권으로의 교체, 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것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그런데 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은 그래도 뭐라도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체념 섞인 의지를, 저는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이런 체념 섞인 의지가 결국 국민의힘이 아닌 이재명을 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재명 당선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재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안 되기 때문에 절망의 결과로 이재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을 지지한 유권자들도 아마 마음속에는 다른 대안이 없거나 또는 국민의힘은 너무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됐다고 해서 그의 정치적인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뭐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을 받도록 압박을 넣겠죠. 제 대통령이니까. 그러나 대통령 신분으로서 받게 되는 국민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책임은 사실 과거의 어느 대통령보다 더 엄중해질 수 있어요. 야당 시절에는 뭐 검찰 수사 받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지만 이제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5개입니다. 5개 재판이.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간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 49%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찍지 않은 41%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준석을 찍었던 8%가 있고요. 이 50%의 지지는 이재명을 계속 압박하는 것으로 남을 거예요. 그럼 쉽게 자기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해서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 50%의 이재명을 찍지 않은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는 계속 갈 거고요. 그럼 결국 또 이제는 민주당 차원이 아니라 정권 전체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방어적이고 또 불안정한 이 정치 또 국정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절대 권력이 됐잖아요. 국회 장악했죠. 행정부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법부를 장악하겠죠. 절대 권력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거기다 국민의힘은 있으나마나한 정당이에요. 의회에서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은 야당이 없는 거예요. 야당이 없는 의회 권력, 견제 없는 입법. 거기다가 이재명이 또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내란 세력들은 엄벌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로 하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선을 넘는 정치보복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재명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려해서 이재명이 초기에 뭐 포용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또 국정 운영에서 정말 진정성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전부 공허한 어떤 외침 또는 헛소리로 받아들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새로운 기대가 아니죠.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의 연장선에서 시작된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정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당선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더 나쁜 선택지를 피하기 위해서 택한 정치적인 차선책이라는 것이에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로 또 국민의힘의 어떤 리더십, 여당으로서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 그 분노로 이재명의 표로 많이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민주당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즉 민주당의 정책이 우수하다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이 불신 속에서 일어난 어떤 구조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덜 나쁜 걸 택한 것이고, 그것이 곧 결국 체념의 정치인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체념의 정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은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이나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가 아니라 정치 현실에서의 타협인 거죠. 주역 관점에서 봐도 그래요. 주역 관점에서 봐도 이 균형이 무너진 시기거든요. 이 균형이 무너진 시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균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소인의 폭정, 아니 소인이 권력을 잡고 그 소인이 폭정을 하게 되고, 결국 이게 정치적인 암흑 시대로 가면서 국민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인 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찍은 유권자들을 무조건 어리석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그냥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그들이 어리석다기보다는 이런 혼란과 무질서와 민주주의의 훼손 속에서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을 결코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비정한 그리고 아픈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은 정권을 교체한 게 아니라 정치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 이재명의 당선을 곧바로 그의 정치적인 정당성 또는 민주당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로 간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이나 또 정당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기 대선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는 정치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 국민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시작했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정치적인 정당성이 확보된 거 아닙니다. 정치 시스템이 붕괴되고 대안 세력이 없고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제시할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체념이 결국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만 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반영된 민심은 희망에 투표한 것이 아니라 실망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놓친 이유가 상대편인 민주당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자폭한 겁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균형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 균형의 상실 속에서 이재명 정권의 불안함이 얼마나 또 그 큰 후폭풍을 가지고 올지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시스템의 균형을 찾아야 되고, 정말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특히 범법을 저지른 정치인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무력화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나라가 진정한 하늘이 내린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천명국가로 나아가기는 위한 마음으로 정말 깊이 있는 통찰과 또 진정한 목소리를 계속 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천명국가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뽕도 아니고 허황된 믿음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저의 신앙적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내려준 것입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5천년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천명국가는. 그리고 그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시련을 넘어온 이 민족의 정체성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역사적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정치,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다시 천명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웹소설 도시 속 산신령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11화를 올렸고 오늘 12화를 올렸는데요. 어제 11화에서 두 주인공인 이하늘이라는 여성과 강산이라는 산신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모티브가 될 인물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정호라는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고고학 교수였던 이정호라는 교수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산신 연구에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신령 카페를 가서 이 두 사람 이하늘과 산신령인 강산을 만나면서 자신의 산신령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신령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2화에 있습니다. 그가 이정호 교수가 10년 전 자신에게 나타났던 산신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적 뿌리를 상실해서 그렇다. 그 정신적 뿌리가 바로 산신신앙이고 그 산신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정호 교수에게 사람을 보내줄 것이니 그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소설에 담은 겁니다. 사실 맞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 이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 정신적인 뿌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늘 가치관의 혼란이 올 때 모든 상황은 어지럽히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지러워도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중심만 서 있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라이브 방송은 못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올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데 한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